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그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뭐 시장님, 우리 또 총장님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 가운데 제 가슴을 딱 찔른 것은 이순신 연구소가 이제 24회 정도 학술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 자리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관계는 말은 안 하셔도 다 나름대로 생각은 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 학술 세미나 발표에 원균 장군이 이렇게 포함되었다라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저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평택에서는 그 원균 그 종친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학술 세미나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발표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그 원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이런 발표 기회를 갖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토론자님들이 이제 얼른 이제 발표를 하면 마지막에 우리 방청석 가운데는 아마 질문하실 게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1주제가 이순신의 충청수사와 선거위, 순천대 사학과 이욱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 발표로 전남 지역유산 연구원장으로 계신 이수경 박사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에서 온 지역유산 연구원장 이수경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아낄 겸 해서 저는 제 토론문은 자료집 145쪽입니다. 145쪽을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145쪽 중간쯤에 보면 지금 현존하는 선거의 자료가 빈약한데도 오늘 발제자님은 1595년 충청수사 선거의 활동과 의의를 살펴주셨습니다. 나아가 이순신과 선거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을 주셨기에 임진왜란때 장수지휘관으로서 선거의 면모를 드러내는 논거로 아주 중요한 학술적 연구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욱 교수님의 발표문의 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발표문을 읽다가 궁금한 거 3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교지 그림이 보이죠?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놨는데, 이 그림 2를 이욱 교수님께서는 1593년 선거의 전라병사 교지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근데 1593년이 아니라 만력 20년이거든요. 만력 20년은 1592년입니다. 그래서 이 교지가 발급된 시기가 만력 20년 3월 17일이에요. 1592년 3월 17일에 전라병사로 선거위가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지 내용에 의하면요. 그러나 교수님의 발표문을 쭉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충돌을 하냐. 1592년에는 전라도의 우수군에 속해 있는 진도 군수로서 선거위가 활동한다는 내용이 있고, 제가 또 그 외 보조 글들을 모아보면 실록에 이 시기엔 이미 전라 병사로서 최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순신 임진장초에도 최원이 전라 병사로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발표문은 내용상 전개가 맞나, 이 교지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20년 보성 이순신 선거의 가문에서 주최한 학술대에 가서 보성 오충사에는 이순신 문화유산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직접 그때 조금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교지 이미지는 천안박물관에, 독립박물관에 있는데, 전화를 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여기에 소장이 되어 있는가를 여쭈었더니 1번 구입품이냐 아니래요. 2번 기증품이냐, 기증품인데 이것만 단독으로 기증이 된 게 아니라 독립운동 자료집에 이게 끼어가지고 온 거여서 이제 기증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2년 후에 남도의병
기념관을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부터 제가 남도울병 기념관에 들어갈 유물을 수집하는데 임진왜란 아파트를 맡아서 유물을 수집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과 맞다면 제가 천안국립관에 기념관에 가서 유물 복제 신청을 해서 복제를 해서 저희 남도울병 박물관에 전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를 전공하다 보면 기념관이나 박물관에서 유물 수종 심사를 합니다. 유물을 구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구입 전에 이게 역사적 사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리는 심사를 2차례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런 기회로 그렇게 유물이 들어왔다면 그때 저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되고 국가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 유물이 구입이 될지 아니면은 탈락이 될지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에 올린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48쪽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황해병사로도 지금 구입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정환의 글을 하나 소개하시면서 1596년 8월에 황해병사로 못 갔는데 황해수사로 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관계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나 난중일기를 조금 읽다 보면은 이 시기에 1596년 9월 24일에 이순신께서 친히 고성에 가시면서 선거일 가문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중에 계신 선거일을 문병을 하시거든요. 그때 굉장히 병이 위중하다라고 하는데 1598년 한 달 전에 8월에 과연 황해 수사로 부임이 가능했는지 여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라남도는 광고는 저하고 의병사 제작에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선양 사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만 교수님께서도 아까 굉장히 발표 중에 깊이 있는 말씀하셨는데 광고의 활동상은 야간 죄가 되고 의병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발표 중에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은 생략을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원래는 그 토론 교수님들의 그 토론 발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그 발표하신 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준비했다가 하는 형식으로 많이 갔는데 오늘은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토론 발표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신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하신 우리 이욱 교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위가 전라병사로 재직한 건 분명한데 문제는 전라병사로 임명되는 순간이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교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추후에 분실되거나 또는 후손들이 어떤 보존상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이렇게 숫자가 약간씩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지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진본이냐 아니냐는 편년자료에서 특히 전라병사와 같은 관직의 경우 임명 기사나 또는 재직 중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편년자료가 더 신뢰도가 높다. 교지의 경우 왜냐하면 교지는 또 위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상당히 뒤시기에 발급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서 약간의 좀 획자가 들어갔다거나 좀 오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거 자체를 위조다 가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지를 근거로 해서 전라병사 임명 기록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관직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교체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 상황 또는 전쟁 중에 이를테면 그 관직은 많은데 맡을 만한 적임자가 없는 경우 와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임명하고 그리고
부임하지 않는데도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황해병사, 황해수사 이때는 사실은 선거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임했느냐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된 지 하루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관 임명받고 임명장 받고 다음날 그만두거나 또는 임명장만 받고 부임하지 못하더라도 전 장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지의 뭐 진위 여부나 이 문제가 굉장히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계속 두 분이 한번 또 사석에서 논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관직 임명 문제는 이 경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사를 계속 내는데 이순신 장군 경우도 관직 낸 거 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토론 발표는 마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주제인 이순신과 전라우 수사 이역기 발표에 대해서 정진술 우리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신윤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연구위원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해군사관학교 신윤호입니다. 정진술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오시고 연구해온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워낙 꼼꼼하게 살펴보셨고 또 그 연배에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관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논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수군절도사의 지휘권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수방량이라는 이 제도가 법전으로 만들어져서 근거가 뚜렷하다면 그 법전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되는데 이것이 법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습적으로 이제 을묘외변 이후에 관습적으로 수군이 편제가 이렇게 바뀌고 어떤 일시적인 어떤 임시 방편의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이것이 고착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연해 고을 수령, 즉 바다를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을 수령들은 수군 절도사, 수군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수군 절도사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의 병력이 굉장히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고을 수령 같은 경우 수군으로 편성되긴 했지만 대부분 관찰사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우도 같은 경우는, 전라좌도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이 초기에 일찌감치 오관호포를 다 소집을 하고 징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관호포를 다 처음에는 거느리고 출정을 하죠. 그런데 전라우수군의 경우에는 워낙 거리도 멀고 먼저 전라감사 관찰사 이광이 먼저 고을 수령들을 전부 징집해서 근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북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초기 출전에는 제읍 수군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전라우도 지역의 고을 수군들이 출정하지 못했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선생님께서도 일부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워낙 광범위한 곳에 수군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징집해서 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군 절도사의 이제 이 고을 수령들, 제읍 수군들에 대한 지휘권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인데, 토론문 중간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연해 각 고을 관의 경우에는 수군들에 대한 수사의 지휘권조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술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는 오관호포를 전부, 즉 고을 수군들을 이렇게 징집할 때 방략에 의거해서 징집을 했다라고, 그렇게 징집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쟁 중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도로 부원하는 경우에는 징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해 제흡 수분에 대한 관찰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보시면은 내용 중에 나오지만 전라우도에 있는 보홀 수분들, 그러니까 이제 현감이라든가 목사 또는 군수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 수분을 관찰사가 육군으로 소속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순신이 계속 왕에게 이제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계속 권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찰사나 병사에 준하는 권한을 달라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법전이 아니라 왕이 허가를 하면 충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내용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찰사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던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관찰사 이정함이 부임한 이후에 수군의 일부가 육군으로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이 육군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순신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다시 수군으로 복귀시키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 보아도 왕에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법전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성문화된 법전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왕의 권한이나 관찰사의 권한 그때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이 당시 운영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정진술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윤호 선생님께서 핵심적인 걸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군 절도사의 고을 수령에 대한 지휘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것 중에서 연해 각 고을의 경우는 수령대에 대한 수사의 지휘권조차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권은 뭐냐면은 행정 지휘권을 의미합니다. 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연해 19관, 19관 중에서 5관은 전라 좌도 지역 소관이고 그 다음에 14관은 전라 우도 지역 소관인데 연해 19관에 대한 수사에 평소 행정 지휘권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순신의 장계나 실록 또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순신이 난중일기 보면 순시를 하는데 순천 부사 흥양 현감들이 수행을 하고 하면서 그냥 아주 그 예하 부하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걸 그런 거를 이순신의 어떤 행정 지휘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수군 절도사는 연해 고을에 대한 행정 지휘권이 없습니다. 다만 연해 고을에 수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때 혹시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15세기, 16세기 초까지 연해 고을들의 수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1555년 을묘예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승방략이 시행이 되는데 제주 목사 김수문이 이제 제승방략을 하는데 왜 제승방략이 나왔냐면은 하도 군역이 부패해가지고 전라도 단량진에 외구 60여 척이 침입을 해왔는데 전라병사가 동원한 병력이 2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왜구들 수천 명한테 함락이 돼가지고 전라 병사, 다 장흥부사 다 죽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군역이 부패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구상의 병력 수와 실제 동원된 병력 수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변이 발생한 지역에다가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 그것이 이제 재승방략인데, 그 이전에는 아까도 제가 얼핏 설명드렸던 진관 체제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각 진관별로 군사력을 집중해서 대응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를 예를 든다면은 이제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이제 부산 진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막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가 터졌다. 그럼 뭐 진주 진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이제 진관 체제인데, 이 진관 체제가 을묘해변을 계기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병력이 집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변이 발생한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시행하는데 그거를 재승방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승방략은 뭐라고도 얘기냐면 분군법이라고 그래요. 예, 유사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의 군대를 병사 어디는 몇천 명은 전라 병사에게 주고 또 몇천 명은 전라 방어사에게 주고 그런 식으로 분군을 하는 겁니다. 그 분군의 권한을 누가 쥐고 있냐면은 전라 감사가 가지고 있어요. 경상 감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 이 굉장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초기 장계 보면 임금이 도내의 주장에 맡긴다. 그 도내 주장이라는 것이 바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라 관찰사가 유사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즉 연해 고을에 대한 이 병력을 수군이 편성되어 있는 고을의 지휘권을 관찰사가 이제 발동을 하면은 그것이 재승방략을 발동하는 거야. 이순신은 그걸 항상 방략의 발동이라고 그랬죠. 방략에 의해서 그 방략이 바로 그 분군법에 따라서 이제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요 주제 하나하나가 전부 논문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군 관련된 뭐 이 지휘권 문제랄지 이런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세밀한 분야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서 잘 안 다뤄요. 이런 군사 조직이나 뭐 체계나 지휘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요 주제는 거의 그 논문이 누가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군 절도사의 고을 수령에 대한 지휘권 문제는 평시에는 없고 관찰사가 방략을 발동해 가지고 전라 좌도의 5관의 수령들은 전라 좌수사의 지휘를 받으라. 그게 발동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5관 자기 5포는 자기 직접 예하니까 그대로 데리고 갈 수 있고 5관 5개 고을의 수군들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라 관찰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지시는 임금이 오케이 해가지고 도원의 주장에 호령에 맡긴다는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찰사도 그 지시에 의해서 오관오포를 전라 좌수사에게 지휘권을 이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을 수령에 대한 행정 지휘권은 수사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두 번째는 연해 제업 수군에 대한 관찰사의 권한입니다. 1550 을묘해변 직후에 이제 재승방략이 시행이 되면서 연해 고을에 수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군을 누가 지휘할 것인가가 처음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마 절도사가 지휘를 합니다.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병마 절도사가 지휘하다가 또 뭐 수군
뭐 수군이 또 지휘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유사시 전라 관찰사의 방략 집행 지시에 따라서 수군 절도사가 연해 고을에 수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해 제읍 수군에 대한 관찰사의 권한은 바로 그 재승방략의 발동 권한이 관찰사에 있다. 그것으로서 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하네요. 방청석에 저 질문할 기회를 드리려다 보니까 좀 빨리 저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두 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3번 주제가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원균에 대해서 백승종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동의대학교 역사인문교양학부 선우성애 교수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재직 중인 선우성애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하게 된 것은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원균이라는 백승종 선생님의 글입니다. 너무나 여기 이제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워낙에 두 장수의 관계에 대해서나 이야기가 너무 논점이 많고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이게 제가 제대로 토론을 하려나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순신 여기 그 학술 세미나대에서 특히 원균에 대한 또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기대감이랄까 약간 뭔가 역사 연구에 있어서의 영역이 좀 넓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정제되지 않게 그냥 고민한 것들을 글로써 이렇게 좀 적다 보니까 거친 부분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하실 때 이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저는 이제 직접 이야기로 듣지 못하고 글로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하는 것들 아마 평소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글은 여러 사료들을 가지고 이순신과 원균이 연합 작전을 펼쳤던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10개의 장으로 구성해서 특히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의 머릿말에도 밝혔듯이 기왕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두 장수를 둘러싼 이슈는 쉽게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료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전공자도 아니지만 제가 과거의 원균의 가계와 인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하고 실제 기록 사이의 어떤 간극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 부족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생긴 몇 가지 의문을 질문하고 그 느낀 점을 이제 재현을 감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든 고민들은 궁극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선생님은 이야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워낙에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기존의 사료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야기와 어떤 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이건 아마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또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된 사료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록물이라는 게 생성자의 입장이나 각 인물에 관한 인식 차이가 나는 이유, 이순신과 원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역량들 이런 사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앞에 그 선생님 글에서는
시전 불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 시전 불학에 관한 글을 여기 선생님 쓰신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이일이라는 사람은 원균을 어떻게 인식했고 이일은 또 이순신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전불학은 그 원균과 이순신이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 거의 같은 이제 사건을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장수분이 서로를 인지했다면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류성룡에 대한 이야기에서 뒤에 이제 그 각주 12번 하고 있는 요 이야기 그 중에서 유성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원균과 이순신 중에 자수사, 우수사를 누구를 경상 우수사, 전라 자수사를 어디에 누구를 이제 임명하느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신하가 영의정 유성룡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성룡에게 이순신이랑 유성룡이 원균을 인식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어떤 다른 두 인물을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수사, 경상 우수사랑 전라 자수사의 발탁을 할 때 그런 관계들이 어떤 작용을 로 인해 가지고 좀 되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료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선조실록이나 선조수정실록이나 사실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각각 사료로서의 나름대로의 그 사료로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사료로서의 가치들이 있고 우리가 살펴볼 만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혹시 사료가 조금 바뀌거나 내용이 좀 차이가 난다면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기존에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거에 제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 것일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세 번째 원균과 이순신 두 장군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는 데 있어서 주변 인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서술되기도 하고요. 앞서 여기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들도 보면 이 사건이 전쟁 기간 동안에 사건이 발생하고 보고가 되고 하는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여러 인물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원균과 이순신에 관해서 입장을 어떻게 했고 혹은 윤두수가 원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유성룡은 이순신에 대한 옹호와 원균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원균 휘하 장수들을 원균과 이순신에 대한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이 기록을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과 원균에 관해 기왕의 연구들이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모두 각각 유리한 사료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주제에 맞는 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연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왕의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사료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차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연구 영역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균과 이순신이 역사 흐름 속에서 시대 상황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단화되거나 이렇게 곡해되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넓은 의미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대중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재고하거나 다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키거나 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뭔가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인식들을 개선하거나 조금 달리 볼 만한 여지들은 있지 어디에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고 이제 읽는다고 했지만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우리 백승종 교수님이 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10개에 대해서 우리 선우 우리 교수님의 그 의견을 좀 이렇게 피력해 주시면 듣는 분이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발표하신 우리 백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지를 아마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하에 이 토론 발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우 선생님께서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참 얼마나 일찍부터 집을 나서가지고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변변찮은 글을 읽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질문들은 선우 선생님의 질문만은 아니고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이 이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저것도 좀 구체적으로 여기도 좀 더 파보고 저기도 좀 더 파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다 파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파지 않고도 이게 200매가 되었는데 그걸 파서 쓰면 이건 몇백 매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500매짜리 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우 선생님의 기대에 충족은 못 되겠지만은 이것도 파고 저것도 파면 아마 2,000매가 넘어갈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답변이 안 되고 한 2분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구체적인 답을 안 하면 미안하죠. 하나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역사적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어느 점에서는 편향된 인간인데다가 우리가 대하게 되는 자료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대단히 기울어진 자료들이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도 정도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는 책이 한 권이 아니라 10권을 써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좀 따져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전체로 묶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순신 연구소죠. 원균 연구소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의 모든 자료는 이순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균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재장면 선생님이 아주 그 점에서 저의 좋은 스승이기도 한데 원균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지만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순신과 사이가 나빴다는 것이 원균의 제일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칠천량 해전에서 졌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균에 관한 문제는 원균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는 진실을 찾는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오염된 자료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 제 답변은 뭐냐면, 그렇게 오염된 자료, 오염된 의견의 생산에 의해서 우린 모두가 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진실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를 통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무지하게 확장됩니다. 아까도 우리 아산시장님 그 확장하실 계획을 크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하게 되면 진짜 원균은 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까지 바로 잡으려면은 균형 잡힌 우리의 가짜 뉴스를 제거하고 역사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조금씩 나아져야 하는데, 그게 조금 될 때가 되면은 영화 하나가 나와가지고 다 모든 거를 헛바퀴를 돌려버리고, 만화 하나가 나서 다 헛바퀴를 돌리고 해서, 저는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 제 페이스북에도 원균 무엇이 문제인가 썼습니다. 우리 선우 선생님께는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 원균 발표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게 공식적으로 첫 발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균 장군에 대한 재해석 작업에 대해서 우리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제가 꼭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정규 토론을 마치고 청중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4주제 이순신과 경상좌수사 이운용에 대해서 재장명 우리 순천향대 연구소장이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신 변광석 교수님이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광석입니다. 오늘 이 이순신 장군과 주변 장군들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400여 년 전에 그 장수와 군사와 또 이 백성들 민들의 이런 참 삼합일치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 군관민이, 여기 현재도 군관민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마음에 와닿고요. 우선 이제 이 재장명 선생님의 마지막 발표는 조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좀 줄여보도록 간략히 말씀드리죠. 우선 이거는 이울룡은 외란 초기부터 정계한 해전에서 크게 승리한 거고, 또 한산도 통제영 시기부터의 이순신과의 관계 문제하고, 말기에는 이제 경상좌수사 승진 이후에 군량 공급이나 왜군 전투에 직간접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혀낸 점에 의의가 크다고 보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저의 의문점을 아마 쓰신 재장명 교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의문을 공감하는 의미로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1번은 경상좌수영이든 우수영이든 이제 그 이운용을 접촉할 기회가 이제 드물다. 또 나이 차이가 좀 크다. 이걸 애써 그 본문에 강조하신 것, 강조라기보다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크게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그거와 관련해서 또 왜 이운용에 대해서는 상전이나 대우가 좀 박했는가, 좀 박야한 부분이 좀 많았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 그 이순신 장계에 지나치게 좀 의존하다 보면은 자 157페이지 중간 부분을 제가 잠깐 읽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주변 관군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저는 이런 것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순신이 워낙 뭐 많이 연구되고 또 뭐 대단하시니까 좋은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순신 막하가 아닌 경우에 경상도 연해 지역의 이 의병 세력에 대한 전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적지만 또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소홀해진 거는 아닐까 하는 거는 주 27~8회 선생님의 그 논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 주 27~8번은 이제 선조실록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보듯이 이순신에 대한 전공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해도 당포 전투 이후부터 이순신은 그 장계를 올리는데 좀 축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선을 외적 적선을 격파한 이제 척수와 또 이제 외인을 죽인 그 머리 수급을 총 얼마 이런 이제 통계 중심으로 장계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순신 휘하 부대 또 뭐 휘하도 있고 그죠? 뭐 있는데 휘하에 많은 함선들의 전공에 대한 좀 결과 보고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단점이다.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도 바쁘니까 그러겠죠. 전투 관리하고 이래 하면서도 그래도 막 밤에 새벽에도 일기 쓰고 또 뭐 주무시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장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순신은 그랬죠. 그러니까 뭐 전투 방법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죠. 코멘트 해주고 또 정보도 알려주고 또 지휘 방침도 알려주고 얘기하고 하죠. 이제 그런 걸 부하들과 소통을 잘 된 부분은 또 장점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너희들 열심히 싸우면은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해줄게. 그 이제 공신 1등, 2등, 3등을 장수나 군졸들 명단 참가하는 함선에 적어놓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초략을 해서 이제 올려요 장계를. 근데 그런 장계 방식에서 이런 이제 보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좀 소략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좀 두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저보다 저는 뭐 좀 문외한이고 저도 조선시대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재작년 선생님이 워낙 뭐 전문가시니까 제 질문을 막 부디 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이순신의 청구로 경상자수사 승진된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나 내막을 좀 더 천착해 보시라 해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도표에도 안 나왔습니까? 이제 요거 제가 인용한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막 인쇄대 나온 거는 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요. 이 택당집에 이제 자료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논문의 도표 1이었던가요? 도표에 그거 보면 이제 일상 업무 뭐 식사와 술을 마신 거 누구 만나고 또 뭐 활쏘기도 하고 뭐 장기도 두고 뭐 이런 또 업무 보고도 받고 또 교환하고 또 중요한 업무도 읽고 하는 거를 이제 도표로 제시했는데요. 저는 그 도표 보면 놀랐습니다. 아주 재미있겠던데 그걸 가지고 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A 장수와 B 장수가 이제 전략 회의하고 하면은 그 A, B 중에 또 지인 장수나 부하 장수나 또는 뭐 문인들 친구도 있을 터이고 C, D, E 많이 이제 관계가 생기죠. 그런 속에서 C, D, E의 인물에서의 이제 기록. 이 전쟁 때의 기록은 무관들은 뭐 일기로 막 남기고 장기올 이제 이런 것이 무관들은 대체로 문집이 없잖아요. 드문데. 그럼 절친인 문인들의 기록이 나온단 말입니다. 몇 줄씩 항상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 이래 어떻고.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문집에서 그런 CDEFG의 인물들의 문집을 통해서 좀 서칭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좀 소통이 좀 더 구체가 되고, 여기서 이런 논문들에서 좀 아직 한계가 있는 거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인들의 문집으로 이제 진출해야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끝에 3, 4 이게 4번이 하나가 마지막은 5번입니다. 그 3번에서 일지식으로 간략한 도표를 또 만드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좀 가독성도 조금 높일 수 있는 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전투나 직위전부나 장계를 올리거나 또는 하명을 기다리거나 뭐 또 소식 왕래, 정황서술, 뭐 어쨌든 뭐 불미한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4번 자료 문제는 이제 개본 등록 거영일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식성군 실기하고는 제가 이제 그래도 오늘 올라와서 좀 토론해야 되니까 제가 식성군 일기하고 조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자료들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필자 선생님께서 이 자료의 특징은 좀 어떤지 뭐 시간이 나시면 잠깐 한마디 좀 언급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우리 또 청중들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그 생년은 뭐 아까 선생님 발표에서 그 문과 방목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문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불영 이건 아마 오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선생님 딴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선생님 발표에서 3장의 이원영 활동에서 보면 화면이 딱 눈에 다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글자는 제가 눈에 안 들어왔고 큰 고목이 있습니다. 사진에 고목 스쳐 지나죠. 고목에 그 한복 입은 노인이 서 있는데 그게 제가 열차로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경향신문을 읽다가 어느 뭐 나무 전문가가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이순신 나무예요. 오늘 칼럼에 마침. 그래서 이 기자는 내가 오늘 부산 올라오는 거 어찌 알고 쓰는 모르겠는데 그 여지는 남해에 가면 창선에 그 다방 하여튼 방단린가 한 대벽면 마을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순신 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랍니다. 지금. 그래서 필자가 쓴 모양인데 다낭린가 그래요. 다낭린. 그래서 썼는데 요는 1597년 정유년에 이제 제란 때에 왜군이 거기 진을 칠 때에 워낙 군세가 조금 우리가 전략이 좀 부족해서 인원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대나무를 쫙 숲으로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럼 대나무 그 마디마다 터지잖아요. 공기 압박에. 거기 대포 소리 같거든. 그거 다 해가지고 그래가 일단 적의 그걸 이제 그 무용력을 뭐 좀 자극을 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아까 보고는 이제 아주 재밌었는데 마침 이순신 장군 이제 탄신일도 다가오고 오늘 주제와도 뭐 관련되고 해서 제가 즐겁게 이제 열차도 올 때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거는 막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하신 걸 제가 달래드리기 위해서 여담으로 막 말씀드리고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장명 소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게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발표 시간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토론 시간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논문 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거기 특히 이제 요 뭐 한 가지만 뭐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이울룡하고 이렇게 뭐 만나면 뭐 이렇게 뭐 나이 차이도 그렇고 경상 우수군 소속이라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건데 그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타군 소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접촉이 없다면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 한 군데에 한산도라든지 이런 한 군데 직결에 있다면 모르지만은 다른 데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나이는 물론 나이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뭐 못할 거 없습니다. 이영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울령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이순신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울령은 이제 원균 휘한이기 때문에 원균에 대한 어떤 충성심도 강하고 또 이순신도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별로 많지가 않은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좀 높게 평가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여간 좀 수용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그 일주제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 황해 수사를 이렇게 역임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황해 수사라는 직책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전임 수사가 있었던 것은 그 경기 수사, 충청 수사, 전라 좌우 수사, 경상 좌우 수사 이렇게만 있고 나머지는 관찰사가 겸임하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해 수사라는 직책이 과연 있었느냐 그것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토론 발표 선생님들의 발표 토론은 다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언제까지 발표 기회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신 우리 청중석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학술 세미나는 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회 이순신 학술 세미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